코스트코에서 파는 게 아주 좋은 모양이군요. 추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이요? 네네네. 몇 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마트에서 파는 것도 있고요. 네, 퍼플랜드도 있고요. 네,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 조금 이제 아마 저렴한 모양이죠. 굉장히 저렴하죠. 네. 네. 자, 공이 중요하겠습니까? 채가 중요하겠습니까? 몸뚱아리가 중요하죠. 능서불택비리라 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이는 붓을 탓하지 않아요. 아유, 그럼요. 네, 지게작대기로 쳐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글을 잘 쓰는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박사까지 하셨고요. 아직 논문 표절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오늘 잡아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미정입니다. 세미정님이라고. 네. 쌤이에요? 세미 프로? 원래 이제 정재훈 네. 박사님이신데 세미 프로로 또 본인을 스스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KB 하면 또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KB 부동산을 이끌고 계시는 네. 우리 정재훈 박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KB가 예전에 주택은행. 맞습니다. 주택은행 이제 주택 중에는 최고죠. 네, 이제 네. 주택 통계를 좀 다뤄오다 보니까 네. 이제 국민은행이 이제 그 과거 시계열을 지금까지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능력자예요. 저에게도 깔려 있죠. KB 부동산 앱. 앱? 네. 진짜 잘 돼 있잖아요. 진짜 잘 되는데 자꾸 네. 이거 푸시 알람 보내가지고 짜증나서. 짜증이 뭐요?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볼 건데. 좀 적게 보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현 차장님, 세미정님과 함께. 네. 자, 오늘은 뭐부터 좀 살펴봅니까? 오늘은 정말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눠야 정말 중요한 얘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원래 이 전세 지금 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정부가 이 대책을 위해서 지금 특별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쟁점 사항을 좀 보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역시 박사는 좀 다르죠. 그렇죠. 내가 뭐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뭐고 대책은 뭐다. 저는 학사. 정프로님 석사? 대학원 나왔어요? 석사? 네. 와, 이렇게 올라가네. 논문은 검증하지 말아주세요. 유학 갔다 오지 않으셨나요? 유학은 이제 그냥 한 1년 정도 그냥 잠깐 맛보기만 했고요. 우리나라 그 학력 인플레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아무 쓸데없. 아유, 그거. 아유, 저 옆에 박사님 계시는 그 얘기한 거.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학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 하시는 게 좋지. 좀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진다. 제가 약간 그 가방끈이 짧아서 신뢰를 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열등감이 좀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게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럼요. 실력이 중요하죠. 네, 박재현 사장님 보니까 정말 말씀 잘하시고 이제 떠오르는 MC로 이제 등극하실 것 같다는 언제가 밀어냅니다, 들더라고요. 정프로님. 계속 떠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세금이 지금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그렇죠. 약간 정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전세금이 이렇게 막 하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네. 나중에 이거 전세 깎아달라고 하면 그리고 돌려달라고 할 때. 이 세입자의 이 요구 과연 이 집주인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네. 자, 지금 전세금이 지금 하락해가지고 좀 많은 지금 문제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연초에 한국은행이 전세금이 만약에 하락했을 때 과연 보증금을 어느 정도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어요. 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전세금이 이제 하락을 이제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40%까지 하락을 했을 때, 자, 이 왼쪽 이 회색 그림은요 문제가 없는 비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파란색은요. 자, 만약에 지금 전세금이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16.3%에 해당하는 그 가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돌려받기 힘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집주인한테 어떤 대출을 좀 열어준다고 한다면 조금 부담 가능한 수준이 되겠죠. 네. 정말 문제는 이 빨간 거죠. 대출을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뭐 20%가 하락을 하면 6.4%가 이제 아예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30%까지 된다면 이제 9%가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미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전국 이제 주택 재고가 한 2천만 호 정도 되거든요. 네네. 네. 2천만 호에서 지금 한 9%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180만 호는 지금 이미 조금 문제가 조금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180만 호요? 네. 그러니까 2천만 호라는 게 네. 전체 주택 수면 네, 2천만 호의 주택 수인데요. 자, 우리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 반쯤 네, 될 거 아니에요? 반반쯤 됩니다. 그럼 1,000만 호가 되고요. 1000만 호에 한 네. 900만. 네, 한 90만. 1,000만 호 정도? 네. 네, 그 정도에서 지금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뭐 금융을 좀 대출을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20% 30%가 하락을 하게 되면 8, 9%는 지금 못 돌려주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한 100만 가구 정도의 지금 문제가 문제가 생길 수 지금 있다.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가신 분이 돈을 떼일 수 있다. 네, 전세금을. 그렇죠. 네. 서울에 지금 주택이 한 380만 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100만 호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물량 자체가 좀 적은 물량은 아니죠. 네네네. 그래서 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것도 뭐 기분이 좀 좋을 수는 있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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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가격도 상승을 하는 거고요. 음흠. 자, 근데 하락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 집주인도 문제가 되지만 네. 임차 특히 전세 가구가 지금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큰 사회적 문제로 지금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자, 그렇게 해서 전세가가 혹은 뭐 집가격이 많이 빠지게 될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 내려가는 수준이 그런 문제가 생길 만한 수준까지 갔습니까? 네, 그렇죠. 자, 한번 그림 한 번만 좀 보여주실까요? 자, 지금 이제 전세 가격 실거래가 지수예요. 지금 이게 전세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언제 가장 좀 많이 올랐냐면요. 2020년도 7월에 자, 임대차 3법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네. 네, 이제 2+2. 음. 네, 이제 슬슬 이제 전세 아무리 뭐 잡으려고 해도 매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이제 좀 폭등할 것 같은 이제 기미가 좀 보였던 거죠. 좀 무리수를 뒀습니다. 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 그 임대차 3법을 좀 과감하게 좀 실행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1989년도에 보면요. 그때는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1년을 2년으로 늘렸거든요. 89년에 연단위 계약 연장을 2년으로 한 2년으로. 거예요. 네. 그때는 1년마다 이사 갔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2년씩 사는 거니까 그래서 주거 안정은 좀 도움이 됐지만 그때 당시 이제 전세금이 좀 폭등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2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2년치를 미리 받는 거죠.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2020년 7월에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자, 2년으로 좀 뭐 전세값이 좀 폭등할 것 같으니까 이 소급 적용을 또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2+2 해가지고 4년을 좀 보장을 네, 해주겠다. 그때 진짜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지금 그 1년 사이에 무려 이제 25%에서부터 30%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30% 이제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럼 집값은 얼마나 올랐죠? 전세 가격이 올라간 게 집값도 밀어 올리죠. 네, 집값이 올라가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 걸 수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 그 법 때문에 집값은 많이 한 10% 올랐는데 전세 가격만 30% 올라간 걸 수도 이때는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1915년부터 네. 그 기존에 이제 2009년도 글로벌 쇼크 위기 이후에 이제 그 주택 시장 자체가 잠깐 반등을 하더니만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서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제 서울 주택 가격은 이제 좀 눌려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3년, 14년, 15년 그때 이제 하우스 푸어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네. 사회적 문제.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그때 난리였어. 그때 샀어요. 아주 문제였었죠. 뭐 이게 사실 좀 뭐 그때 40대들이 그런 하우스 푸어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그 형들 막 죽는다. 그래서 야, 형님 저 어떻게 집면 어떻게 야 집 사지 마. 계속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을 사면 바보가 그러니까요. 될 정도의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였고요. 그때 당시 이제 서울 기준으로요. 그 뭐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 우리가 전세가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세 가격은 이제 어떤 주택에 대한 실수 자체를 의미를 하는 건데 서울에 대한 전세가율이 75%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마포에 뭐 30평대 9평 기준의 아파트들이 4억, 5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은 한 3억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억 갭이면 마포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1억 갭을 가지고 마포 아파트를 샀다. 네. 뭐 태형이다 뭐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샀다라고 한다면요. 주택 가격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한 5년 뒤에 15억, 16억, 17억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2015년도에 1억을 딱 투자하면 10억 이상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와, 이런 게 어딨어. 그래서 그 기억을 지금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부동산 불패의 신화. 그래서 이제 2015년도부터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뭐 부동산은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모든 자산 시장이 다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약간 조정이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실은. 그래서 그때 금리 올렸죠. 맞습니다. 네, 금리로 인해서 날카롭죠. 어우 잘하시네요. 역시 뭐 박사님 대단하십니다. 네,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 지방 투자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살을 좀 한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값이 좀 떨어져서. 네, 2018년도, 19년도에 이제 역전세를 맞은 거죠. 그래서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한, 특히 지방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 자체가 좀 한정되거든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제 건설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 수급이 무너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전세가 좀 났고요. 이걸 이제 견디다 못한 이제 일부 투자자가 이제 좀 죽음에 이르는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오르면 또 매매 가격이 오르지만 전세 가격이 같이 따라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 가치를 이제 지불하고서 이제 집을 빌리는 거잖아요. 매매 가격이 높다 보면 이제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또 전세 가격이 높아져서 또 죽음에 이르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지만 뭐 매매 가격이 내려가면 또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이 좀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아, 떨어지면 이쪽도 안 좋고 저쪽도 안 좋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조금 변동성이 좀 없는 게 좀 좋은데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계속 매매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자, 전세 가격은 한 2년간 좀 눌리게 되죠. 네, 그러다가 자, 전세 가격은 정확하게 이제 어떤 공간 시장에 대한 그 물량의 수급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가 물량이 많느냐 적냐에 따라서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약간 조금 오를 것 같으니 이제 정부가 뭐 2020년도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대출 세제 과감한 어떤 굉장히 반시장적인 이제 법인 혹은 뭐 세제, 뭐 종합부동산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부동산을 누르기 부동산 시작했죠. 억제 정책을 썼죠. 네, 엄청난 억제 정책을 썼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한 달 뒤에 2020년 그래도 이제 매매 가격이 오르고 이제 전세가 이제 폭등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해 이제 7월에 임대차 3법을 이제 발의를 합니다. 야당은 좀 반대를 했지만 이제 단독으로 해가지고 좀 밀어붙여서 일단 통과를 시켰고요. 아니 그때도 그러면 전세 대출을 막았으면 됐는데. 전세 그것도 대출 좀 막 해주니까 그냥 맞아요. 그 대출 네. 받아서 그냥 쑥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집은 대출 못 받으니까 네. 못 산 거고. 왜냐면 좀 이래요. 왜냐면 우리 대기업에 이제 좀 신입 사원이다 그러면 공부 좀 많이 잘 하지 않습니까? 좀 좋은 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서울 집값이 좀 비싸잖아요. 전세하면 뭐 한 5억, 4억 정도 되니까. 네. 근데 사회 초년생이 청년들이 4억이 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네,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외곽으로 빌려 나가고 이제 좀 더 그렇다고 이제 좀 이제 눈높이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좋은 곳에 좀 살고 싶은 거예요. 뭐 1억, 2억 이런 데 살고 싶지 않고 조금 더 좋은 데 살고 싶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권하고도 맞물리죠. 왜냐면 정치권은 또 어떤 정권 획득의 또 목적이 있고 기업은 또 기업의 이익을 위한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뭐 어떤 뭐 좋은 의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청년들에게 1% 저리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나머지 차액은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정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정책이 없었으면 왜냐면 우리 청년들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주거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좀 노력을 좀 정부가 좀 해주려고 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주거비에 대한 어떤 대출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튼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게 전세 가격을 올리려고 했었던 어떤 그 정책적 목적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항상 목적은 선의가 주거 안정. 우리 점점 청년들. 지금 목소리가 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네네네. 그때 뭐 여러 정책들의 역효과가 됐든 뭐 이래서 이제 정말 많이 올라갔고 네. 네. 그리고 집값도 같이 따라 올라갔고 네,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최고가를 기록한 게 2020년 21년 21년. 21년? 네, 임대차 3법이 딱 통과되고 나서 8, 90 1년 뭐 이럴 뒤까지 때. 1년 동안 계속 올라가게 돼서 21년 몇 월이죠? 네, 21년 9월에서 10월이 이제 전세가 고점이죠. 저는 이제 그렇죠. 2년 뒤 9월 10월이 오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큰일 날 거라고 이번 하반기죠. 네, 올
한 몇 달 후인데 네. 네. 그때가 되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주변에 똑같은 집인데 막 차이가 막 나니까 당연히 이걸 좀 돌려주든지 아니면 이만큼을 뭐 나한테 월세를 주든지 아니면 나가겠다 네. 이런 거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하반기에 좀 발생할 염려가 좀 큽니다. 크게는 강남권에서는 6, 7억 정도까지 지금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 그쪽은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쵸? 대출만 네. 열어준다면 아마 좀 무난하게 좀 막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많이 상승을 할 때 이제 원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원점. 지방 갭 투자. 3, 4천만 원으로 지방 투자하신 분들. 네,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투기 지역을 이제 계속 이제 확대를 했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를 누르면 이제 그 다음 지역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북부에 대한 어떤 동두천 지역까지, 경기 남부에 다른 어떤 수요가 좀 약한 부분까지, 그리고 소도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버블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런 걸 대출을 열어줘서 집주인한테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그럼 못 돌려주면 집 뺏기고 그 세입자가 그 집을 저 사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경매에 넘어가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네, 경매를 넘어가더라도 세입자 우선이잖아. 네, 세입자에게 이제 그래요? 우선 경매를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네. 문제가 네. 그 사이에 가격이 떨어졌죠. 네, 집값이 떨어졌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세가보다 더 떨어질 수도 네,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이제 집을 안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저기 지방에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집이 이제 3억인데 그 3억을 살지 아니면 보통 그런 데는 한 80% 정도 전세가율이거든요. 2억 4천, 2억 5천 주고 그냥 전세를 살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올라올 거니까 전세를 좀 그렇죠. 하지 네. 않을까요? 전세를 할 네. 확률이 높죠. 거기다가 이제 한 4년 정도를 보장을 해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세 대금 대출 굉장히 좀 저리로 좀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무주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 제도라는 게 있었으니까 분양받으면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면 좀 바보 같은 이런 네. 어떤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방에는 집을 안 사고 전세를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차익 있죠. 아니 5천만 원이면 그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오르다 보니까 정말 불안한 우리 MZ 세대들이 네. 결국에 5천만 원으로 주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택들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투자는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2억 4천에 들어간 그 전세 입자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2억 4천 이제 끝났어요. 네. 이제 다시 서울로 발령이 돼가지고 이제 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2억 4천이라는 전세금은 1억 8천으로 떨어진 거예요. 네. 6천만 원은?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새로운 받죠? 어떤 전세입자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6천만 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라면 6천만 원이라도 만들어줄 텐데 만약에 전세입자를 또 못 구해요. 그러면 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력 구제를 하겠죠. 사든지. 네, 경매를 넘기든지 그 집을 사든지 하겠죠. 근데 그 사이에 3억 집값이 뭐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40% 했으니까 네, 지금 많이 떨어지니까 2억 1천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경매를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뭐 필요한 부분에 나라 돈을 써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도 저는 약간 비슷합니다. 전세 대출도 막 이렇게 막 해주니까 사실 그게 집값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집주인들한테 그렇게 대출을 열어주면 물론 이제 구제받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게 다시 집값을 떠받드는 요인이 되겠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전세 반환 대출도 열어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게 이제 빠질 건 좀 빠져야 된다. 빠질 건 빠져야 된다. 네,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크게 손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나도 손해 봤는데 손해 아무도 안 보냐 뭐? 안 되지 않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세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네. 자, 근데 이제 한번 요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요. 자, 전세 가격이 지금 고점 대비 하락이 지금 이제 시장이니까요. 15%에서 지금 17%까지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지금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자, 이제 아파트 단독, 이제 아파트 시장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지금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방 이제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70% 수준이고요. 네. 문제는 빌라 연립주택이죠. 서울이든지 전국이든지 전부 다 지금 7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저게 궁금한데 왜 빌라는 전세가율이 저렇게 높고 아파트는 낮은 이유가 뭐 있을까요? 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날카롭죠. 네. 정프로님 뭐 잘 아시죠? 저는 많이 해봐서 빌라 네. 워낙 많이 살아가지고 알아요. 왜죠? 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는 일단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네. 비싸잖아. 근데 예를 들어 같은 25평이다. 아파트는 뭐 같은 동네에 있어도 뭐 10억씩 해요. 네. 빌라는 한 3억, 4억밖에 안 해. 네. 그러니까 이거 전세, 아파트 전세는 예를 들어 한 6억이라도 좀 비싼 느낌인데 그 비슷한 느낌에 그냥 이 빌라만 오면 주차 좀 불편한데 한 2억이면 해. 2억이 하나도 너무 싼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집 빌라가 뭐 3억이라고 해도 2억, 2억 5천 내고 들어갈게요. 왜 싸니까. 또 대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런데요. 자,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네, 알고 일부분 맞는데.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 주식회사에 저는 이제 부동산 모르니까 주식으로 치면 아니 이 회사 밸류에이션 PER이 200배고 여기는 50배인데 당연히 50배 사는 게 맞죠. 근데 안 보고 200배 산 사람이 주가 떨어져서 손실 나면 이제 그때 가서 공부를 막 했단 말이에요. 와 200배 때 왜 샀지? 그럼 이거 잘못한 거잖아. 네네네.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맞아요. 지금 뭐 박사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두 가지 쟁점으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 서울 아파트 시장의 전세가율은 50%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연립은 70%예요. 네. 자, 근데 만약에 그 지방 소도시의 이제 아파트 전세가율은 75%예요.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이 틀리죠. 자,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10억의 아파트인데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은 5억만 대주면 되는 거예요. 서울은. 네. 그러면 집주인은 5억을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5억 매매가가 5억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세가가 이제 3억 5천이에요. 1억 5천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투자 비율이 높다는 거는요. 다시 말해서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시장이 시세 상승의 가치가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거구나. 네.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갭 투자하는 사람은 같은 얘기긴 하네요. 네, 갭 투자하는 사람은 자기 따져보면. 자본을 투하함으로 인해서 그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거를 기대하고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뭐 거기 사는 사람은 네, 그냥 어차피 적은 돈으로 그 주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오를 자, 것 같았으면 샀고 네. 네. 오를 것 같지 않으니까 그 가격 그렇죠. 75%를 주고 네. 전세를 사는 거고. 지금 심지어 문제는 뭐냐면요. 자, 지금 다음 슬라이드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서울에 구디가디 좀 아시죠? 구로디지탈 단지. 알죠. 그쪽 뭐 수요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네. 그쪽에 있는 오피스텔이 지금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은 그런 오피스텔이 나타났습니다. 전세가 네. 예를 들어 7천인데 매매가 6,500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너무 많이 올라서? 오피스텔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피스텔도 이제 2020년대 6월에 굉장히 이제 규제 정책을 통해서 오피스텔도 다 주택수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로 이제 뭐 이렇게 노후를 좀 보장받은 사람들이 다 이제 다주택자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시작돼가지고 이미 뭐 오피스텔 투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5% 정도 임대 수익률을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맞지, 소득세 맞지, 뭐 여러 가지 뭐 준조세들을 맞지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국고채 맡겨놓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가지고 있으면 손해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값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보다 떨어져요. 네, 지금 그런 단지가 나타났어요. 서울에서도. 자, 근데 지금 내가 사서 내가 전세 들어가도 되나? 잠깐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스스로 이제 전세 계약을 하는 겁니까? 네. 네. 자, 지금 시장 평균을 놓고 보면요, 오피스텔은 지금 뭐 전세가율이요 84%예요. 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조금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시장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왼쪽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자, 매각가율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매각가율? 매각가율? 네네. 경매에서? 네, 경매에서 매각가율. 아, 경매에서 매각가율? 네, 네. 만약에 매각가율이 79.6이다 서울이. 아, 네. 이게 경매에 얼마가 책정됐는데 네. 거기에 이제 막 뭐 1억이다. 그러면 뭐 5천만 원에 매각가율 50%. 네, 맞습니다. 정확히 훌륭합니다. 아시네요. 네. 낙찰가율이랑 뭐가 달라요? 뭐 낙찰가율이나 이제 매각가율이랑 마찬가지죠. 아, 그럼 낙찰가율로 해주셨어야지. 내가 네네네. 맞춘 게 그렇게 화가 나요? 아니, 낙찰가율 알고 있는데. 네. 그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보면요. 서울은 뭐 79.6인데 인천은 이제 64.6이죠. 자, 그럼 오른쪽 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오피스텔이 83%에 대한 어떤 전세가율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집주인이 안 돌려줬다고 경매를 넘겼어요. 네. 그러면 그 만약에 100이면 매매 가격이 100이면 84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84를 안 돌려주니까 100을 넘겼어요. 얼마에 낙찰이 되죠? 64. 64.6. 19 손해네요. 네, 19 손해죠. 아이고야. 무조건.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도 이렇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전세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순간 어떤 우리가 결국에는 뭐 집에 대한 사용료를 전세금으로 주고서 내가 사용을 하면서 이제 담보로 잡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땐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담보가 안전한 담보라고 생각했었던 이것들이 이제 진짜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 거죠. 네네네. 네. 아, 제가 아까 제가 사서 제가 전세한다는 거에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전세 보증보험 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다 보장 받잖아.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도 난 내 돈을 보장 받는다는 의미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돈은 누구한테 돌려주는데요? 네? 누구한테? 나한테 살 땐 누구 돈으로 사는데? 내 돈으로. 네. 만 원에 사서. 저거 봐봐요. 네. 1억짜리야. 네. 근데 내가 1억 500에 들어가 네. 전세를. 네. 그러면 집값이 8천만 원이 되면 네. 나는 깡통 전세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전세 보험을 들었지. 그건 사기잖아. 2,500만 원 정부에 사기 치는 거잖아. 왜 사기에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돼요. 그 돈을 어. 만약에 제가 집을 샀어. 전세를 줬어. 근데 제가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갔어요. 네. 근데 거기서 2,500이 손해가 났어. 네. 이 이야기처럼. 네네. 그러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채무가 남겠죠? 그 채무가 남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네.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나한테? 그렇게 집주인한테 하겠죠. 아, 전세. 집주인 또 나구나. 그렇죠. 계속 이렇게 돌겠지. 아까 네. 채팅창에 이런 이야기 제가 왜 이제 네. 아까 빌라 이야기를 했냐면 네. 이 YP님께서 KB에서 빌라 시세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 네, 왜냐면 네. 시세가 너무 명확해야. 없으니까. 전세집 같은 경우에 내 부동산 막 가서 이 집은 1억인데 너 전세에 뭐 한 6천 정도에 들어가.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막 6,500, 뭐 5,500이었던 거야. 네. 맞아.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근데 빌라는 저 시세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또 많이 살아봤잖아요. 좀 왜냐면 이제 아파트는 균질한데 그렇지, 그러니까요. 빌라는 좀 많이 좀 그럼.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동네에 네. 비슷하게 해줘도 이건 뭐 구조에 따라서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네. 나고 이거 뭐 테라스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 나고 이건 안 돼요. 자, 그런데 저희 KB 부동산이 또 그걸 또 준비를 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뭐야? 둘 KB 짠 거야? 부동산. 뭐야, 잠깐만 이거 아닌데? 네네. 저희 KB 부동산에 이제 물론 아파트 사시는 분이 절반이고요. 빌라 사시는 또 절반이에요. 네. 이제 이분들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빌라 시세를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AI 모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추정 가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 이제 KB 부동산 이제 어플에 들어가시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다양한 업체의 어떤 AI 가격을 통해 가지고 AVM이라고 하거든요. 오토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그 머신에 의해 가지고 그 자동 산출 모형에 의해서 그 빌라 시세들을 전부 다 이제 가격을 매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예, 지도에 다 나타납니다. 오. 네,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요. 그 빌라 매물을 보게 되면 현재 어떤 매매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도 같이 나오니까 그런 AI 가격과 이런 어떤 매물에 대한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계약이든 전세 계약을 하실 때 한번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저도 사실 20대 후반 때 전세 계약 몇 번 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냥 네. 원룸, 뭐 빌라 이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에 가서 사인하라 그러면 사인하고 준 것 같았으면 엄청 당했겠죠. 대구였는데 대구에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이시긴 한데 또 시간이 이제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제 슬라이드에서 매우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만한 슬라이드를 하나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서울 전세가율 80% 이상 깡통 전세 우려 지역구 11곳. 그걸 보셨군요. 요건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요건 좀 한번 띄워주시죠. 자, 바로 요건데요. 네. 네. 자, 지금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연립 5개의 어떤 전세가율이 지금 평균이 79.3%고요. 무려 이제 80% 이상이 넘어가는 이제 지역구가 11곳으로 좀 나왔습니다. 도봉, 강북, 네. 중랑, 이제 강동, 좀 서울 외곽 쪽에 송파. 굉장히 좀 많죠. 송파는 잘 사는 동네 아니에요? 강동도 그렇고. 잘 사는 동네인데도 이제 빌라를 사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 가격이 이제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전세가 올라가니까 이제 거기에는 좀 살기 힘들지만 이제 다세대 주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줬을 때 자력구제로 경매를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다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좀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결론 한번 뭐 말씀을 네네네. 잠깐 드리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60% 이하에 대한 어떤 주택에 대해서 전세를 좀 구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좀 그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뭐 반전세 같은 부분들을 좀 집주인한테 조금 요청을 해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조금 전세가율은 지금 일단 비가 좀 쏟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한번 좀 비를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뭐 아파트들이야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네. 빌라라든지 뭐 다세대 연립 뭐 이런 경우는 그렇죠. 네. 아직까지 뭐 전세가율이 전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전세를 좀 구하는 부분들도 조금 낮춰가지고 좀 협의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체크리스트가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세 사기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유형을 지금 얘기를 하길 그냥 갭 투자에 의해서 채무불이행된 이 형태에 대한 지금 얘기만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정말 준비를 하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진짜 그 전세 사기라는 부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요, 등기부등본을 일단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네, 정부님 혹시 등기부등본 보시는 방법 아십니까? 저요? 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봐야죠. 네. 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죠? 가격? 네. 아니야. 대출. 대출, 그죠? 대출. 대출. 대출이 어디에 돼 있죠? 대출이요? 네, 네. 저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대출이 어. 저기 있잖아요. 그 두 번째 페이지. 네, 맞습니다. 두 잘하시네요. 번째 그 구체적 잠깐만. 잔머리 진짜 나 짱인 것 같아. 짱이야 나. 네. 아주 예전에 한 번 정도가 네네. 아주 잘 찍어. 네, 인터넷 등기소에 이제 열람이 네. 가능해요. 좀 약간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네. 그 등기부 등본이요,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제부가 이제 어떤 건물에 대한 현황이 좀 나타난다면요, 갑구가 소유권, 을구가 이제 저당권 같은 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을구가 중요하네요. 을구가. 네. 근데 일단 갑구를 통해서 네. 진짜 계약을 하는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갑구에 있는 맨 마지막에 그거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요즘에는 등기부는 속이는 사람은 없고요. 네, 그건 이제 다 걸립니다. 그래 그런 건 아니고. 네, 근데 그걸 속이는 게 아니고 네. 신분증을 속이죠. 네, 신분증을 속여서 이제 그 사람인 것 마냥.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는 어떤 툴들이 좀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갑구에 대한 그 사람의 소유권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을구에 저당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물건처럼 이제 점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하게 되면,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주거든요. 물건에 우선을 해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전입 신고를 한 그 시점 앞보다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경매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 저당권부터 저당이랑 근저당 달라요? 같은데요. 보통은 은행에서는 근저당을 하죠. 만약에 1억을 빌린다라고 하면 130% 정도 한 1억 3천을 하거든요. 네. 네,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대출 이자를 못 갚을 수 낼 수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넉넉하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은행이 근저당을 먼저 잡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네. 전입을 하면 은행이 네. 먼저다. 그렇죠. 그거는 정말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을구를 보면 나온다. 네, 을구. 을구의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말소가 되면 이제 빨간 줄이 거지거든요. 빨간 줄이 안 거져 있는 그 저당권, 네, 살아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게 핵심이죠. 네. 근데 을구?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너가 전세금 내면 이거를 대출을 갚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보통 다 갚죠. 아니면 법무사를 대동하면 됩니다. 법무사 네, 대동. 그래서 같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일 처리를 하게 되면 참 네. 깐깐하시다. 저 못 믿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전 됐어요. 사람 그냥. 그렇게 안 받는데. 예, 아유. 그냥 전세금하고 전 됐습니다. 네. 이럴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이제 뭐 더 전세금 높여 주고서 이제 또 가셔야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신뢰가 좀 약해지다 보면 이제 거래 비용이 네.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은 약간 조금 거래 비용이 좀 상승을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세금 좀 소중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계약 전에는 좀 등기부등록을 확실하게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계약 체결할 때 진짜 이 사람이 실소유자인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도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국가공간 정보 포털에 치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 진짜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가 좀 확인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그 전입과 확정일자, 네. 점유를 중요합니다. 받으셔야지만 그 물권적인 효과를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좀 전세 사기 중에 좀 한 가지가 또 뭐였냐면,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날 바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맞아, 그런 있어. 경우가 좀 그런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악질들. 네, 그건 정말 좀 사기죠. 뭐 그런 바지 사장을 암쳐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항상 내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뒤라도 한번 등기부를 한번 다시 열람을 한번 해보시길 좀 네. 바라고요. 저희 그래서 이제 KB 부동산에서 이제 등기 변동 알람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해주신다면 항상 등기가 변동될 때마다 알림이 좀 가게 그런 게 있어요? 되니까요. 네, 그런 서비스를 다 준비하고 있고요. 전세 사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전세 사기가 조금 우려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이제 앱 서비스를 지금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으니까 KB 부동산 좀 많이 네네네. 이용해 아니 근데 주시면 오셔서 하는 좋겠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떤 앱보다 아마 이 데이터는 굉장히 잘 아유, 준비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주택은행인데요, 뭐. 네, 아니 뭐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KB 부동산 앱 그건 뭐 제가 확실히 네. 보장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세미정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금요일 저녁이니까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네.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우리 알겠습니다. 집으로에서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8시에 저희 방송하죠? 내일 오전 8시입니까? 네, 맞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